키노트 보험 감독 방식 그리고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실질적 감독주의에 의해서 보험을 감독을 한다. 이것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공시주의, 준거주의가 있는데요. 시험 문제는 실질적 감독주의. 뭐 최근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요 용어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험 모집 가능한 자, 이건 뭐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설계사 보험 모집 가능합니다. 대리점 가능합니다. 중개사도 가능합니다. 직원들도 가능합니다. 임원들도 다 가능한데, 자, 사자 들어간 사람은 안 됩니다. 직원들 중에. 어떤 사람? 대표이사, 사회이사, 감사, 감사위원은 보험 모집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금융투자 상담사, 뭐, 이렇게 섞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 부분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키포인트 9번째 시간입니다. 보험설계사 등록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설계사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 의무화된 근거는 뭐냐? 보험업법에 있습니다. 보험업법에 따라서 등록을 반드시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다 등록을 해야 되느냐? 금융위원회에다가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 등록 업무를 위탁을 해서 생명보험협회에서 이 위탁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등록 요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나 등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요건이 딱 갖춰져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교육 과정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시험도 합격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완료가 돼야 되는데, 자, 순서에 상관없이 교육 과정을 먼저 마친 사람은 1년 이내에 시험 합격, 시험부터 합격한 사람은 1년 이내에 교육 과정을 마쳐야 등록 요건이 갖춰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경력 등록입니다. 경력 등록은 뭐냐면, 등록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 과정만 이수를 하고 1년 이내에 보험 설계사로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험 설계사가 애초부터 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요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자, 뭡니까?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 후 복권이 되지 아니한 사람.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이 된 사람 가능합니다. 보험업법에 따라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고 끝나지 않은 사람, 유예기간에 아직 있는 사람, 이거 안 됩니다. 자, 벌금 이상의, 보험업법에 따라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집행이 끝나는 날부터 2년 이내 인자 안 됩니다. 취소된 후 2년 안 됩니다. 보험료 대출금, 보험금을 유용한 사람, 제일 죄질이 크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합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신용불량자, 파산자, 뭐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오면서 기간과 함께 해당이 안 되는, 파산 선고 받고 복권이 되면 다 가능하죠. 이렇게 좀 혼동스럽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를 해 두시고요. 자, 교차 모집제도. 자, 보험설계사는 원래 일사전속주의입니다. 생명보험회사에 등록이 되면 그 회사만을 위해서 일을 대리를 해야 되는데, 자, 일사전속주의의 예외제도입니다. 예외. 교차 모집제도란 무엇이냐? 소속 보험회사 외에 하나의 이종, 종류가 다른, 즉 생명보험에 등록된 설계사면 손해보험 설계사로서 손해보험을 위해서 상품을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교차 모집 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중요한 거, 대리점은 해당이 안 됩니다. 대리점. 생명보험 안 됩니다. 이종이 아니잖아요. 그죠? 손해보험 안 됩니다. 생명보험 대리점 안 됩니다. 그죠? 생명보험, 손해보험만 해당이 된다. 서로 다른 소속 보험회사 이외에 다른 보험회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즉 일사전속주의 예외이다. 자, 보험설계사 말소에 많이 나옵니다. 자, 등록이라고 하는 게 있고 말소가 있겠죠. 등록은 뭡니까? 보험협회에 등록하는 거죠. 근데 말소는 뭡니까? 나 이제 안 해겠다. 그죠? 자, 여기서 큰 차이점은 뭐냐면 등록은 반드시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소, 해촉, 계약관계를 끝내는 거죠. 보험회사와 계약관계를 끝내는 것이 해촉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등록된 걸 말소를 시켜야 되는데, 말소는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직접 본인이 보험협회를 방문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해촉 신청을 해서 말소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와 위촉 계약이 종료가 되면서 말소 신청하는 거죠.
그죠? 직접 말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지참해서 보험협회에 말소 신청을 하게 되면 말소가 되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등록은 반드시 보험회사를 통해 됩니다. 말소는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보험회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십시오. 여기 있네요. 등록은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말소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둘 다 가능하다. 함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보험회사에 속한 보험설계사가 한 개의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교차 모집에 해당합니다. 제가 생명보험, 손해보험, 생명보험 가능하다 그랬죠. 생명보험, 제3보험 가능합니다. 이것도 2종이죠. 손해보험, 제3보험 가능합니다. 두 번째, 보험설계사 등록은 시험 합격, 등록 교육, 이게 연수과정이죠. 이소 후 보험회사를 통해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키노트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기 때문에 대리점이겠죠. 보험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험대리점은 일사전속 제도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대리점은 이 회사하고도 할 수 있고요. 저 회사하고도 할 수 있고요. 생명보험하고도 할 수 있고 손해보험하고도 다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사전속제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요거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해야 되겠죠.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금융위원회의 등록 업무를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보험협회. 그래서 보험협회에 등록을 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자, 등록 요건은 뭐냐? 개인 대리점, 연수과정, 연수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도 합격을 해야 되겠죠. 관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등록 신청 유효기간은요. 연수과정 시험 연수 다 받고 난 다음에 합격 다 하고요. 한 다음에 2년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설계사는 1년입니다. 제3보험 설계사 1년이에요. 근데 대리점은 2년이다. 요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법인보험대리점은 개인보험대리점 등록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한 명 이상을 두고 있으면 법인보험대리점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 요거 많이 나옵니다. 영업보증금. 보험대리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혹시 무슨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손해배상을 해야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영업보증금을 반드시 예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가 하느냐. 요게 잘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에다가 영업보증금을 예탁을 하는데 금액은 얼마냐. 1억 원. 개인 대리점 1억 원입니다. 법인은 3억 원 한도 내에서 서로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시험 문제에 이 글자 좀 작아서 그런데 많이 나온 게 뭐냐면 금융기관이 보험대리점의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방카슈랑스죠.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이 영업보증금 예탁 의무가 없습니다. 면제가 된다. 왜? 워낙 신용도가 좋기 때문에. 중개사 한번 보겠습니다. 중개사는 특정 보험회사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계약 체결을 중개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 자기가 다 져야 되는 겁니다. 자, 등록은 어디다 하느냐? 금융위원회가 업무를 위탁한 생명보험협회 아닙니다. 감독원에 합니다. 감독원. 영업보증금도 감독원에 예탁을 한다. 자,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함정 한번 보죠. 대리점 등록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20시간, 그 다음에 시험 합격 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몇 년 이내, 1년이 아니라 2년이었죠. 2년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함정 보겠습니다. 모든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에 영업보증금을 예탁을 해야 된다. 모든 보험대리점은 자, 예탁해야 된다. 맞는 것 같죠? 예,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예탁 의무가 면제가 된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모든 보험대리점이라고 하는 표현이 틀린 함정이 되겠습니다. 키노트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방카슈랑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제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 그 다음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증권사, 예,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카드업자. 자, 겸영여신업자는 안 된다. 예, 그 중에서 신용카드업자만 가능을 합니다. 조합, 농협은행. 자, 이런 금융기관들이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대리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입니다. 은행에서 보험 다 판매하죠. 그죠? 똑같은 겁니다. 자, 모집 방법은 워낙 이 은행들이 신용도도 좋고 판매망도 넓기 때문에 모집 방법에 좀 제한이 있습니다. 자, 요거 시험 문제에 이게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어떤 제한이 있느냐? 점포 내에서 지정된 장소에서만 모집이 가능합니다. 점포 내에서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포 바깥에서 뭐 카페에서 식당에서 안 됩니다. 또한 점포 내에서 2명까지만 2인까지만 이게 모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기관 점포 외의 어떤 장소에서도 모집할 수 없다. 두 번째, 요거 이게 제한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혼동이 되시는 부분인데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모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막 안내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통신수단, 전화, 우편 등을 이용해서는 못합니다. 못합니다. 근데 딱 한 군데만 할 수 있어요. 어디만? 신용카드 업자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을 다 팔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못 파는 게 있습니다. 뭐냐? 보장성 보험은 취급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함정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자체적으로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할 수가 없죠. 왜? 보험 대리점 역할이니까. 그죠? 예. 개발, 판매는 못합니다. 두 번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할 수가 있다 그랬죠? 예, 없다 그랬으니까 이 부분이 틀린 함정이 되겠습니다. 키노트, 협정에서 정한 금지사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협정. 제목이 참 깁니다. 풀네임이. 생명보험 공정 경쟁 질서 유지를 위한 협정. 깁니다. 그래서 협정 그러니까 여러분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금지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자격자 모집.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보험 모집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100만 원 이하의 제재금, 과태료 아닙니다. 이건 생명보험협회에서 이게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과태료 벌금 아닙니다. 제재를 하는 제재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특별이익 제공. 자, 빨간색으로 돼 있죠. 이거 뭡니까?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자, 보험업법이 됐든 어디가 됐든 특별이익 제공과 관련된 페널티가 가장 큽니다. 얼마냐? 3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특별이익, 보험료 할인, 기타 특별이익 제공, 뭐 선물해 준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기준은 뭡니까? 3만 원 하고요. 3만 원 하고 1년 동안, 최초 1년 동안 납입하는 총 보험료의 10% 중적은 금액이니까 보통은 3만 원 이상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이상 다 특별이익 제공이죠. 그랬을 때는 3천만 원 이하의 제재금, 요거는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작성계약, 뭘 작성합니까? 실제 계약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피보험자, 계약자, 자기가 막 갔다가 가명, 차명, 도명 통해서 임의로 작성하는 것을 우리가 작성계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건별 기납입 보험료 전액인데 이게 만약에 100만 원 적다. 그럼 100만 원. 그래서 기본은 협정에서 정한 금지사항의 페널티는 대부분 다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 아닌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이익 제공 3천만 원. 요거는 특이하게 탁 나올 수 있는 정도 금액이죠. 그죠?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경유계약. 경유계약은 뭐냐면, 같은 점포 내에서 설계사분들이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제가 계약을 하고 제가 다 했는데 이걸 명의를 다른 보험설계사 명의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하는 겁니다. 보험모집 종사자, 본인이 모집한 계약을 다른 사람, 다른 모집 종사자 명의로 처리를 할 때는 얘는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자, 그럼 100만 원이 아닌 것 딱 두 가지 나왔죠. 그죠? 특별이익 제공, 경유계약. 요거 두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모함, 허위사실 유포를 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제재금. 자, 승환계약입니다. 승환계약. 승환계약은 뭐냐면 전 회사, 자, 보험설계사가 이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전 회사에서 계약을 체결한 그 계약을 말소 전후 3개월간 소멸된 계약이 등록 말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현재 회사의 신계약으로 체결이 되면 승환계약으로 봅니다. 보험설계사 본인 배우자 직계 좀비속의 계약은 제외를 합니다. 즉 뭐냐면 형제 자매 계약은 승환계약으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배우자라든지 부모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승환계약에서 제외가 된다. 자, 얼마냐? 건당 100만 원의 제재금이 부여가 된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총 우리가 금지사항 6가지가 있었는데 100만 원 아닌 거 딱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함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생명보험협회는 신고가 접수가 되게 되면 금융위원회에 설치가 된 공정경쟁질서유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보험협회 내에 설치된 유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제재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승환계약이라도 보험설계사 본인 이거 제외한다 그랬죠. 배우자 제외합니다. 부모 제외합니다. 형제 자매 계약은 사회통념을 감안하더라도 제재 대상에서 포함을 한다. 요게 함정으로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포인트 10번째 시간입니다.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자,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협회. 자, 어디서 운영합니까? 주체.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2008년부터입니다. 2008년을 물어보진 않는데 지문으로 나옵니다. 자, 우수인증 설계사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이건 뭐 얘도 정답이고 얘도 정답, 얘도 정답, 얘도 다 섞어서 나오니까 무조건 이거는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별표 한 50개쯤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대상 누구냐? 생명보험회사 전속 설계사 및 전속 개인 대리점 이어야 됩니다. 그럼 뭐냐? 법인 대리점, 법인 보험 대리점 안 됩니다. 전속 설계사. 자, 두 번째는 동일 회사에 3년 이상, 2년, 1년 아닙니다. 3년. 세 번째, 보험계약 유지율 13회차 90%, 25회차 80% 이상. 다음, 네 번째, 직전 1년간 품질 보증 해지, 분보 해지, 민원 해지, 무효. 0건입니다. 0건. 몇 건, 뭐 10분, 뭐 몇 퍼센트 미만 이거 아닙니다. 불안전 판매 비리 이런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월납 초회 보험료 월 평균 80만 원 이상 또는 연소득 전속 설계사 평균 이상. 자, 이렇게 보면 자, 근속을 한 회사에 3년 이상 성실성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유지율. 예? 유지율 고객 관리 잘한다는 거죠. 신뢰성. 그죠? 품질 보증 해지, 민원 해지. 문제 일으킨 거 없다 이거죠. 거기다가 어느 정도의 실적도 바탕이 되는 굉장히 다양한 인증 기준을 거쳐야 우수 인증 설계사에 선발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인증 기간은 1년입니다. 1년. 자, 1월 1일부터 아닙니다. 해당 연도 6월 1일부터. 그래서 5월 31일까지에 신청받아서 선정을 해서 6월 1일부터 그 다음에 5월 31일까지 1년간 인증 기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자, 금융감독원에서 신청자에 대한 자격을 심사를 한다. 우수인증 설계사를요? 아니죠. 예, 주체는 생명보험협회. 두 번째, 각 보험회사에서 최고의 실적을 거둔 설계사를 선발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실적도 당연히 인증 기준에 포함은 되지만 실적만 가지고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인증 기준에 해당하는 근속기간은 동일 회사의 2년 아니죠. 몇 년입니까? 3년. 네 번째, 우수인증 설계사 인증 기간은 3년이 아니라 1년이 되겠습니다. 키노트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호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금보험공사 여러분들 아시죠? 예, 평상시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서 적립을 해뒀다가 그 회사가 어떤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그 금융기관에 예금했던 고객들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그죠? 보다 이제 예금의 안정성을 높이는 거죠. 자, 첫 번째가 언제, 어떤 경우에 예금보험금을 지급을 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1종 보험사고가 있고 2종 보험사고가 있습니다. 보통 금융기관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예금을 지급 정지시킵니다. 일단 인출을 못하게 하는 거죠. 못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첫 번째가 그렇게 먼저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사를 하죠. 실사를 해서 과연 이 금융기관이 살아날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를 판단해서 그 다음에 이거 취소해야 되겠군. 해산, 파산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게 1종이냐, 어떤 게 2종이냐라고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어떤 순서로 이게 이루어지는지가 여러분께서 연상을 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종 보험사고, 2종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 두 번째, 얼마를 보장을 해주느냐. 기준은 1인당, 예금자 1인당 최고 5천만 원인데 여기에는 원금 플러스 이자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만약에 대출이 있었어요. 대출이 있었을 때는 채무, 이게 대출입니다. 이걸 뺀 순수한 자기 예금 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 5천만 원이다.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호 대상이 되는 상품 어떤 것이냐?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그러면 보호 제외되는 것은 뭐냐? 법인이 계약한 보험계약은 제외됩니다. 개인 보험계약은 보호 대상입니다. 법인 안 됩니다. 변액보험 계약 중에서 특약, 그 다음에 최저 보증하는 보증금, 그 다음에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 운영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그 다음에 IRP. 자, 이런 것들이 보호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게 다 기억하시기 어려우니까, 오케이. 보호의 대상에서 안 되는 걸 기억하시는 것이 훨씬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법인 보험계약. 두 번째, 보증 보험계약. 변액보험 주계약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재보험계약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키노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원에서 운영을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디서 운영을 하느냐? 요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합니다. 자,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을 하게 되면, 자, 제일 먼저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감독원은 무조건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야, 어떻게 좀 잘 좀 해봐. 합의를 공고를 합니다. 합의를. 이게 며칠? 30일. 30일 동안 합의를 공고했는데 합의가 안 됐어요. 그러면 분쟁조정 이제 신청을 받은 것을 위원회에 넘깁니다. 자, 30일 이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서요. 며칠 동안 심의를 하냐면 60일 동안 심의를 합니다. 60일 동안 심의를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제 수락을 공고를 하죠. 자, 이렇게 조정을 하십시오. 그러면 양쪽에서 다 오케이 했다 했을 때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프로세스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분쟁조정위원회 회부가 안 되는 거, 제외되는 거 뭐냐면, 자, 일단 이게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실은 소송의 결과보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후순위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을 신청을 해놓고는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의 판단이 더 우선되기 때문에 이미 법원에 제소가 된 사건 이제 더 이상 안 합니다. 그러면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소를 제기를 했다. 그 다음에 판단을 해봤더니 얘는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적합하지 않다. 자, 이런 경우는 다 회부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함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일반적으로 법원의 재판 결과에 우선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럼 뭐냐? 법원의 재판 결과가 더 우선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두 번째, 모든 금융분쟁 조정 신청은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한다. 모든 사항을 다 조정하지는 않죠. 저기 그 위원회에 넘기지는 않죠. 그죠? 예. 그럼 어떤 경우요? 뭐 소를 제기했다. 또 안 한다 그랬죠.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다 위원회에 회부 안 한다 그랬죠. 그죠? 기억나시죠? 세 번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지체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 공고를 한다 그랬죠. 며칠 동안? 30일 동안. 그 다음 심의 며칠간 한다고요? 60일 동안.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키노트 광고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보험상품의 광고 규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광고심의위원회. 자, 이건 어디 있냐면 생물보험협회 내에 설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성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보험업계 전문가, 학계, 법조계, 언론, 소비자단체 여러 군데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서 자, 이 광고 적절하냐? 이게 다 심의를 하는 겁니다. 이거 만약에 규정을 어겼다 그러면 여기서 제재도 하게 됩니다. 자, 업무는 뭐냐? 광고 심의 제반 업무, 그 다음에 시정 요구, 제재 조치 등을 결정을 합니다. 자, 여기서 주요 제재 조치. 자, 심의를 받지 않고 지 마음대로 광고를 했어요. 이거 굉장히 큰 거죠. 그죠? 1억 원의 제재금이 부과가 됩니다. 심의는 받았는데 준수사항, 광고, 보험상품 광고 준수사항, 금지사항, 이건 절대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걸 어겼어요. 5천만 원. 광고 심의필 유기한 1년인데 이걸 경과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3천만 원. 자, 1억 5천, 3천만 원. 요걸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한 경우에 1억 원의 제재금이 부과가 될 수가 있다. 어디서? 광고심의위원회에서.
광고 규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필수적으로 보험 상품을 광고를 할 때는 필수적으로 안내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홈쇼핑에 보험 상품 광고할 때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필수 안내 사항입니다. 이거 안 하면 위반되는 거죠. 예, 요거 위반하면 얼마? 5천만 원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존 계약을 해지를 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험, 홈쇼핑 광고할 때 막 이야기할 때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거 꼭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자산 운용 성과에 따라서 보험금이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는 보험금의 범위가 어디까지다라는 거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세 번째, 보험회사 및 보험상품 명칭, 보험금과 해약 환급금 예시가 필수적인 안내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금지행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면 안 되냐, 어떤 것을 포함시켜서 광고하면 안 되느냐. 첫 번째, 자, 제한 없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많이 받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사례. 두 번째, 고액 보험금 수령 사례. 와, 몇십억 뭐 이런 걸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세 번째, 일할로 표시하는. 월 얼마가 아니라 하루에 얼마 꼴입니다. 뭐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갱신형 상품의 경우에는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되는데 얘를 알리지 않는, 충분히 하지 않는 경우가 보험상품 광고의 금지 규정이 되겠습니다. 키포인트 11번째 시간입니다. 공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험회사 관련된 공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죠. 자, 첫 번째는 경영공시, 그 다음에 상품공시, 그 다음에 생명보험협회에서 하는 상품 비교 공시. 자, 첫 번째 경영공시입니다. 뭐 말 그대로 경영공시니까 경영과 관련된, 보험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공시죠. 이 공시는 특히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나눠집니다. 정기공시는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하는 거겠죠. 수시공시는 수시때때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정기공시는 항목이 딱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시공시는 수시로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기공시는 다시 1년에 한 번 결산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결산공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기, 석 달에 한 번씩 분기 임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 분기별 임시 결산하고 난 다음에 공시를 하는 분기별 결산 공시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결산 공시는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됩니다. 몇 년간? 3년간 공시를 해야 됩니다. 분기별, 이제 임시자가 빠졌는데 분기별 임시 결산 공시는 결산일 2개월 이내. 자, 3개월 아니죠. 요거는 결산 공시 1년치를 하는 거고 석 달치 하는 거니까 조금 시간 줄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언제까지 하느냐? 다음 분기 임시 결산일까지 공시를 하는 것이 분기별 결산 공시가 되겠습니다. 수시 공시는요, 공시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야 됩니다. 수시로 해야 되는 건 그만큼 중대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발생 즉시 보고를 하고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간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다음 중 정시 공시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음 중에서 수시 공시 항목에 해당되는 것은, 수시 공시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해서 공시 항목과 관련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수시 공시 항목만 여러분 잘 알아두시면 이 세 가지 유형 다 알아맞힐 수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적기 시정 조치. 적기, 빨리 시정 조치! 뭐 이런 거겠죠. 경영 개선 명령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법령에 의한 주요 조치 사항. 이런 게 바로 적기 시정 조치, 경영 개선 명령 이런 것이 다 주요 조치 사항이죠. 금융사고 등 거액의 손실, 재무구조 및 경영 환경의 중대한 변경, 손익구조의 중대한 변동, 대주주, 정부기관으로. 자, 이런 키워드만 여러분께 잘 생각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건 정말 중대하구나, 중요하구나, 수시로 빨리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께서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시공시 항목, 정시공시 항목은 2회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년, 3개월, 2개월 즉시, 요거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품공시는 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과 관련된 겁니다. 자, 보험 안내 자료를 고객에게 제공을 하게 되죠. 판매 중지 상품도 합니다, 당연히. 자, 상품 요약서, 상품에 대한 거죠. 상품 설명서, 변액보험 운영 설명서, 보험 계약 관리 내용.
자, 이 보험 안내 자료를 홈페이지 상품 공시실을 통해서 상품 관련 자료를 공시하는 것을 우리가 상품 공시다. 그래서 각 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취급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안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명보험협회는 다 여러 군데의 보험회사의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이 자료를 소비자가, 보험 소비자가 상품을 가입을 할 때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상품을, 각 보험회사 상품을 비교하여서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이 판매, 고객이 가입을 할 때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생명보험 상품 비교 공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문이나 보기에 비교자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생명보험협회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판매 채널, 보장 내용, 보험료 및 공시이율 등 주요 정보를 대표 계약 기준으로 비교 공시를 하는 것이 생명보험 상품 비교 공시 어디서? 생명보험협회.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자, 수시공시. 수시공시는 즉시 한다 그랬죠. 공시사항 발생 즉시 공시하는 것입니다. 공시일로부터 몇 년간? 3년간이죠. 3년간. 1, 4분기 결산 공시는 해당 연도 결산 공시 전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분기 결산, 임시결산 공시 전까지 하게 됩니다. 민원 발생 건수는 수시공시 사항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중대한 이런 거 없었죠. 그래서 해당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포인트 12번째, 보험 민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원의 유형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험금 산정, 지급, 그 다음에 보험 모집 민원이 전체 민원에서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보험 자체가 이 보험 민원을 내포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험회사와 계약자 사이에 중간에 판매 채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상품 개발, 판매 정책에도 영향을 받고요. 세 번째, 자, 문제 행동 소비자라고 하는 악성 민원인에 의해서 이게 사행성이 있기 때문에 남용될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민원 처리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자,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금융감독원에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팩스, 우편 다 직접 방문까지 다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금융회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접수가 되고 있다. 자, 요거 여러분께서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직접 방문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민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 군데네요. 해당 금융회사, 감독원, 소비자원, 협회 이런 거 아닙니다. 자,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라는 것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총 10개 항목인데요. 5개의 개량 항목, 또 5개의 비개량 항목 해서 토탈 10개 항목을 통해서 소비자보호, 민원 실태죠. 평가 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평가 대상은 민원 건수 비중과 영업 규모의 비중이, 자,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1% 이상인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뭐 양호, 미흡, 보통 해서 5등급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 주기는 연 1회. 그래서 1% 5등급 연 1회. 이게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만약에 민원이 빈번하는 금융회사다. 수시로 점검 가능하고요. 서류 검사도 가능하고요. 직접 방문을 통해서도 현장 조사도 다 같이 둘 다 병행을 하고 있다까지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금융민원은 1차 접수 기간은 보험회사가 아니라 그랬죠. 1차 접수는 대부분 감독원, 2차 접수 기간은 보험감독원의 형태가 대부분이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1차 대부분 우리는 감독원입니다. 두 번째, 감독원에, 금융감독원에 직접 방문하여 민원 접수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 번째,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제도의 평가 주기는 원칙적으로 연 1회죠. 분기당 1회가 아니라. 다음 네 번째, 실태평가는 평가 항목별로 양호, 보통, 미흡의 3등급이 아니라 5등급으로 평가하여 종합등급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키포인트 13번째 시간입니다. 개인보험 계약에 대한 세제 부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거 납입 시에 보장성 보험료 세액 공제, 연금계좌 세액 공제 둘 다 납입 시 세제 혜택입니다. 자,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 공제는 특징 근로소득자만 해당이 된다. 연금계좌 세액 공제는 종합소득자까지 해당이 된다. 같이 알아두시고요. 보장성,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12% 100만 원 한도로, 연간 100만 원 한도로 12% 세액 공제 해줍니다. 연금 계좌도 똑같이 12%입니다. 자, 여기서 예외가 있죠. 보장성 보험료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인 경우에는 한도는 똑같습니다. 근데 세율이 15% 더 많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요. 자, 공평과세에서 소득이 조금 낮으신 분들은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500만 원 이하 이 두 개를 바꿔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때는 15% 세액 공제를 해준다. 요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반 보장성보험 12%, 장애인 전용 15%, 연금계좌 기본 12%,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자, 퇴직연금을 포함하게 되면 700만 원 한도, 연금계좌는 400만 원 한도, 퇴직연금과 합치면 700만 원 한도인데 퇴직연금에서 확정급여형, DB형은 제외한다. 자, 요 부분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IRP 다 됩니다. 근데 확정급여형은 연금계좌에서 제외가 됩니다. 50세 이상 연금계좌는 세액공제를 확대해주는 제도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자, 연금저축계좌가 기본이 400만 원이죠. 근데 50세 이상은 600만 원. 퇴직연금과 합치면 900만 원 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분까지는 세액공제를 확대해준다. 이게 올해 이제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신규로 나왔기 때문에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ISA 계좌 추가 납입. ISA 계좌 만기 시 이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로 300만 원까지 연금 계좌 납입액으로 인정을 해준다. 요거 300만 원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비과세 요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납입시죠. 이제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비과세는 수령시입니다. 수령시.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일시납 저축성 보험, 그다음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 그다음에 종신형 연금보험 계약. 자, 이 세 가지를 잘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중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서 여기 거나 이 부분이 들어가서 지문이 형성됩니다. 일시납 저축성 보험은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얼마 이하? 1억 원 이하. 계약 기간 10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도 역시 계약 기간 10년 이상, 납입 기간은 5년 이상이에요. 이 둘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기본 보험료 균등, 선납 기간 6개월 이내, 월 보험료 요거 나옵니다. 150만 원 이하가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비과세 요건입니다. 그럼 종신형 연금보험 계약은 55세 이상 수령해야 되고요. 연금 형태 이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보험금 지급이 안 됩니다. 사망 시 연금 재원이 소멸되니까 종신토로 연금으로만 받는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금 지급 개시 이후에는 사망일 전까지 중도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종신형 연금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입니다. 이 요건들 각각 여러분께서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시험은 보통은 얘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비슷하게 종신형 연금보험 나옵니다. 일시납 저축성 보험의 요건들은 섞어서 나오니까 구별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장성 보험의 세액 공제는 근로소득자에 한정된다. 맞네요. 근데 일용 근로자는 근로소득자에 해당이 되지 않죠. 포함이 아니라 제외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이 아니죠.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15% 해당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금액이 틀렸네요. 세 번째,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연 1,200만 원까지 1,800만 원이죠.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올해 이제 법이 바뀌어서 ISA 계좌에서 실은 300만 원 더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0세 이상은 더 늘려졌죠.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실제 연금저축 자체는 1,800만 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다. 예. 그 부분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시험 문제 출제가 나온다 그래도 이 1,800만 원은 변함이 없으니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키노트 상속 및 증여받은 보험금에 대한 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험금도 상속 내지는 증여받게 되면 다 세금 내야 되겠죠. 그죠? 자, 우선 세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최저 세율은 10%. 자, 상속받은 금액, 증여받은 금액 1억 원 이하일 경우에 10%. 그 다음에 3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50%. 자, 요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요거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1억 원 이하 10%, 30억 초과 50%. 그러면 보험금 중에서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어떤 게 그럼 상속재산 보험금이냐? 자, 보험금 총 합계. 보험금 총 얼마 받았니? 그게 총 합계이겠죠. 자, 그러면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죠? 아버지가 남기신 이제 사망보험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피상속,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납입된 보험료 총액이 얼마냐? 그 중에서 수익자가 낸 보험료가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가 낸 보험료가 부담한 금액이 얼마냐. 자, 자기가 보험료를 내고요. 계약자, 그 다음에 수익자, 받는 사람이 자기면 동일하면 세금 안 됩니다. 안 냅니다. 근데 돌아가신 분이 세금, 만약에 그 보험료를 낸 거라면 그 총 보험료 중에서 그 비율만큼은 상속재산 내지는 증여재산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증여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같은 이론, 같은 논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융재산 상속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만약에 금융재산을 상속을 받았을 때는 무조건 다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일부를 공제를 해줍니다. 첫 번째, 2천만 원 이하다. 전액 상속 공제 받습니다. 그래서 상속받은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다. 세금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자,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2천만 원 정액 합니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억 원을 만약에 초과한다. 초과하는 금액은 순금융재산, 즉 상속받은 금액 중에서 채무 빼고요. 대출 빼고 전체 받은 금액의 20%를 공제를 받는데 무한대가 아닙니다.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뭐 얼마입니까? 2억 원입니다. 2억 원 한도 내에서 20%를 상속 공제를 받는다.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증여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말씀드릴 때 똑같은 논리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예, 보험금 상당액에서 납입한 보험료 총액에서 수익자 이외의자가 납입한 보험료가 그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그죠? 그래서 남의 돈으로 실은 낸 보험료로 인해서 받게 된 보험금은 증여재산으로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을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보험 수익자일 때 수익자로 하는, 즉 장애인이 보험금을 받게 되었을 때는 연간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속재산으로 보든 증여재산으로 보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실질적인 보험료 납입자와 자기가 내고 자기가 보험금 받았다 수익자인 경우에는 비과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피보험자가 아니면 계약자가 이게 돌아가셨으면 상속, 만약에 살아 계신다 그러면 증여, 요것만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키노트 개인소득별 과세 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개인소득을 크게 8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열거주의라고 얘기하지요. 자, 이자, 배당, 기타, 근로, 연금, 사업, 퇴직, 양도소득 이렇게 8가지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열거되지 않는 소득은 비열거 소득으로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개인소득 8가지는 종합소득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 기본인데, 자, 예외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빨간색 돼 있는 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분류과세합니다. 분리 아닙니다. 분류과세합니다. 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그 해에 소득은 발생했지만 이 소득이 발생한 원천 자체는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 대표적인 게 부동산 양도소득이죠. 한 30년 전에 산 뭐 집을 30년 뒤에서 지금 팔았다.
근데 올해 소득이 발생했다고 해서 올해 이걸 종합소득으로 과세를 할 수는 이건 뭔가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 과세를 한다. 요거 첫 번째 기억을 꼭 해 두시고요. 두 번째는 이자 배당 소득입니다. 이자 배당 소득은 뭐 금융 상품에 투자를 했다든지 해서 받게 된 이자, 배당 소득이죠. 이 이자 배당 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로 과세를 합니다. 이건 뭐냐? 유형이 비슷하면 다 이자 배당 소득으로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자 배당 소득도 종합 과세를 하긴 하는데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 과세로 끝이 납니다. 얘는 분리 과세로 끝이 납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억나시죠? 2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얘도 종합소득으로 과세를 한다까지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인소득 열거주의로 과세한다. 이자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로 과세한다.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분류 과세한다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키노트 연금소득 분리과세와 연금지급 시에 적용 세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소득이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자, 그때 일정한 조건을 갖추게 되면 좀 저율로 세율을 좀 낮게 우대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 기준이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니까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어떤 거냐? 사적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 그래서 원천징수를 딱 하고 끝나는 거죠. 종합소득에 과세 합산을 안 합니다. 자, 1,200만 원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55세 이후에 수령을 해야 됩니다.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후에 수령을 해야 되고요.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 기억을 해 두시고, 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만약에 분리과세 조건을 미충족하게 되면 기타소득으로, 기타소득. 그래서 15% 적용한다. 요거 여러분께서 알아두시고요. 자, 연금 지급 시에 원천징수 세율. 그러면 우대를 해준다 그랬는데, 저율과세 하겠다 그랬는데, 세율이 어떻게 되냐. 자, 70세 미만인 경우에는 5%.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네요. 70세 이상, 80세 미만 4%. 그 다음에 80세 초과 3%, 3, 4, 5, 5, 4, 3. 10년 단위로 1%씩 낮아지네요. 요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조건이 사망할 때까지 연금 수령을 하는 종신계약에 따라서 받는 연금 소득인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4% 적용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70세면 65세인 경우에 종신계약에 따라 연금을 수령을 한다. 자, 이랬을 때는 70세 미만이 5%죠. 그죠? 근데 종신계약에 따라서 연금소득인 경우에는 4%를 적용합니다. 그죠? 5, 4. 둘 중에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함정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망할 때까지 연금 수령을 하는 종신계약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4%네요. 그죠? 예. 근데 나이가 70세 이상 80세 미만 수령 시,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자, 70세 이상 80세 미만 수령 시에도 3%가 아니라 나이로만 봐도 종신계약이 아니더라도 4%죠. 그죠? 예, 둘 다 틀렸네요. 예, 4%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키포인트 14번째 시간, 보험설계사의 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험설계사의 소득은 기타소득 아닙니다.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자죠.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어서 다음 해, 그 해에 일어난 소득은 그 다음 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자,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해서 그 다음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보험회사에서 원천징수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조건이 있죠. 자, 첫 번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보험설계사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직전 과세기간 수입기간이 7,500만 원, 7,500만 원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만인 보험설계사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끝이 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의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되고요. 매월 모집수당 지급 시 몇 퍼센트? 3%를 원천징수합니다. 자, 요거 작년에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보험설계사의 사업소득 금액은, 자,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급한 수익금액, 누가 지급했어요? 보험회사 지급했겠죠. 그러면 설계사 입장에서는 수령한 수익금액 곱하기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
곱해서 사업소득 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경비율 이런 거 아닙니다.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함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험설계사가 지급받는 소득은 기타 소득 아닙니다. 무슨 소득? 사업소득이죠. 두 번째, 연말정산 사업소득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사업소득 맞네요. 사업소득 수익금액에다가 경비공제율 아니죠. 소득률이죠. 사업소득률 곱하여 계산합니다. 세 번째,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이 되죠. 7,500만 원 이하. 이직한 설계사 이런 거 해당 안 됩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